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머리 자르셨네요. 지난주에도 잘랐어. 그래 죄송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SBS가 8시 뉴스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방 운영자 조주빈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거예요. 사건 실체 밝히고 재발 막기 위한 공익 차원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폭력 처벌법으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됐고요. 이게 경찰위원회 결정에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되는 건데 전날 단독 보도로 먼저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다음 날 어차피 경찰이 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하루 먼저 공개를 하는 게 어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 먼저 정상근 기자부터. 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N번방 가입자 그리고 그 주변 주범 중 하나인 이 박사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좀 많이 커졌었잖아요. 이게 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서는 역대 최다 인원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고 그만큼 대중들이 이 박사라는 사람의 이 실언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네. 또 언론이 또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욕구가 또 사회적 공익에 충분히 맞닿아 있을 때는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신상 공개가 그렇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다만 사실 이런 보도가 예전에도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흉악범처럼 이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때 네. 언론들이 먼저 나서서 그 흉악범의 이제 신원을 공개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오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조선일보가 이 나주 성폭행범의 사진을 공개한다라면서 전혀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일면으로 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망가진 그냥 대형 오보였던 건데 때문에 좀 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를 할 때 어떤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를 할 때 좀 신중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해당 인물의 신상 공개 그것도 이제 좀 대중에게 좀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러니까 사건의 이 구조적 문제가 피의자 한 명의 일탈로 흐르는 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SBS가 이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다라거나 조용한 성격이었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좀 언론 보도가 조주빈이 어떻다더라 이런 주변 증언들을 좀 차용하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이 신원도 불특정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쓴다거나 그런 일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조주빈은 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건은 이제 조주빈을 포함해서 이런 잔혹한 좀 콘텐츠를 소비를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가 팔리는 이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좀 자극적인 방식의 좀 이런 신상 공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극적인 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 알파고 기자는요? 저는 일단 SBS 출연하지 않으니까 막 비판해도 되는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느낀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문제 없이 살아가려면 네. 인간들이 뭐래요? 규정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 규정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도 나름 규정을 만들었고 경찰도 발표를 했지만 근데 시간을 넣었잖아요. 네네. 그럼 다들 거기에다가 이제 복종을 해야 됐는데 어차피 내일 나올 건데 내가 먼저 냈는데 이거 큰 문제냐라고 하면 잘못된 행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빨간 신호를 보면 길거리 소리 멈추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차들이 이어가지도 않고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는데 빨간 신호인데 지나가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걸리고 다음에는 벌금을 내라고 했을 때는 나 이거 안 낼 거예요. 그때 사람이 없었는데 하면 토도가 안 되잖아요. 이번 그걸로 비슷하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었던 규정, 경찰이 만들었던 규정이 지금 어긋난 상황이고 네. 무슨 의도를 가지든 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좀 약간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맛대로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들을 단독적으로 깨트리면
그러면 이제 개판이 되거든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이게 그 경찰에서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그 전날에 공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시점이 발표되기 전에 만약에 이걸 단독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경찰이 신원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언론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그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알파고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오히려 이제 하루 앞두고 이렇게 공개를 했던 부분이 혹시 좀 뭐랄까 일종의 좀 상업성을 좀 노린 그런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저는 뭐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이 신상 공개를 했다는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히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데 뭐 이후에 좀 그 언론들이 좀 보여줬던 태도, 그러니까 SBS 보도에서도 좀 지나치게 좀 개인 신상으로 초점을 맞췄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좀 여러 언론들이 그러니까 뭐 어뷰징성 기사를 썼다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어차피 그 사진은 다른 언론사들한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폭로할 줄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그 규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저는 좀 약간 정상훈 선배랑 다르게 생각한 거 뭐냐면 네. 그 자극적인 거는 어차피 국민이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궁금하니까. 예,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애가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애였는지 내 학교 때 어떤 애였는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들 제일 먼저 읽었어요. 네. 진짜 애는 어떤 생활을 걸쳤길래 이런 일을 했길래 이제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자극적인 거는 뭐 그나마 좀 소용을 했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의 규제를 단독적으로 어긋난 행위는 좀 약간 걸렸습니다, 눈에. 네. 지금 보면 이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조주빈 쪽으로만 계속 집중이 되고는 있는데 네네. 저희도 시사본부에서 이 N번방 뭐 박사방 이런 것에 대해서 텔레그램의 문제점들을 좀 다루고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인물로만 주도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애초에 처음 시작했다는 뭐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왓치맨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또 한쪽에만 좀 너무 집중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어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알파고 기자는 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꾸 이렇게 개인의 측면으로 몰고 가면은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를테면 이 그 텔레그램 방안에 뭐 많게는 뭐 여러 뭐 N번방을 포함해서 박사방을 포함해서 총 26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다운받고 그런 뭐 그 정도의 행위에 멈추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돈을 지불을 했고 또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마치 그 피해 여성들을 이제 착취를 하는 거를 지시를 하고, 근데 그런 그거에 이제 그 돈에 이제 복무를 하고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가장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대체 이런 식의 행위들이 어떻게 돈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는가, 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뭐 그래야 또 우리 사회가 좀 한 단계 좀 이 범죄를 딛고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선배님의 말을 동의를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너무나 뚜렷한 사례가 하나 나왔잖아요. 뚜렷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인물을 위주로 나머지 인물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일 건지를 감이 잡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같은 너무나 좀 이상한 범죄이거든요. 너무나 뚜렷한 심리가 있어야지 그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넣은 거고, 이 사태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으로 아니고 26만 명까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있는 좀 핵심 인물들 그리고 좀 약간 흐름을 끌고 가는 자꾸 댓글을 올리고 여쭤저쩌 하는 사람들까지는 좀 약간 확대되고 다들 처벌 받았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최초로 나온 게 한 작년 9월? 네, 그렇죠. 작년 하반기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거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또 하는 거는 한겨레가 아마 최초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겨레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나왔죠. 최초의 보도는 대학생 기자단 몇몇이 이걸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성 언론이 하지 못한 일들을 대학생 기자단들이 해낸 겁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이 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목이 됐던 것은 이 사건 현장에 직접 잠입을 했다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뭐 위험한 일을 하는 걸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뭐 인터넷을 보고 뭐 기사를 그냥 후루룩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일반화된 시대인데 이 대학생 기자들 같은 경우는 몇 개월간 이 해당 텔레그램 방에 잠입을 해서 이 취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자들이 대학생만 못하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지만 그 우리 언론 시스템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라는 생각이 이제 또 한편으로 들었었고 이 두 번째 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대학생 기자들이 잠입 취재를 한 다음에 네. 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경찰에.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JTBC가 이 정유라 씨 소재지를 신고를 했을 때 이 언론에서 엄청난 논쟁이 좀 일어났었는데 뭐 이렇게 기자가 이제 현장을 보도를 해야지 뭐 현장에 개입하면은 안 된다 막 그런 논란이었는데 근데 이 두 대학생 기자는 그냥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냥 신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단순한 것을 깊게 논쟁해 오지 않았었나 뭐 그런 좀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네, 알파오 기자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기자는 일단 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 쓴 내용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해야죠. 왜냐하면 기사만으로 뭐 막을 수 못할 수도 있죠. 네. 6192님께서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 다른 방송사들은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SBS는 부정 출발한 겁니다. 다른 언론은 몰라서 보도를 안 한 겁니까?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6540님은 저는 SBS 선택 지지합니다. 공익에 부합합니다. 경찰에서 공개 안 했다고 했더라도 언론에서 나서서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보도 좀 보겠습니다. 정부 마스크 수급 정책에 좀 자리를 잡아서 마스크 대란 보도가 지금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좀 체감하기 마스크 좀 공급이라든가 사기에 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체감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마스크가 뭐 예전에 구매해놓은 게 몇 장 있어가지고 그냥 오부제 처음 시행할 때는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뭐 줄을 좀 초반에는 많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길진 않았는데 근데 예. 어쨌든 뭐 그 이후에 제가 마스크가 있으니까 사보진 않아가지고 뭐 지금은 체감상 느낌은 별로 알파오 없습니다. 기자는요? 우리 예전에 무슨 문제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마스크가 좀 한 박스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여유가 좀 있었군요. 네, 있었는데 애초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도 문제 없이 사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언론에서 한동안 마스크 부족하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냈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스가 이 네이버 기사 검색에 이 마스크 대란을 검색을 해봤더니 네. 그 오부제가 처음 시행된 날짜가 3월 9일이었는데 그때부터 13일까지 한 5일간 기사 건수가 2,208건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968건, 그러니까 반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 대란이 완화된 상황부터는 좀 또 다른 이슈로 보도들이 좀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수급에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니까 뭐 다른 걸로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 25일자 사설 이 KF80 마스크 효과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는 사설을 썼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 식약처가 감염성 질병 차단 효과가 없다라는 이 KF80 생산을 늘리기로 한 결정을 두고 뭐 오락가락한 마스크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그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건 조선일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가 그 얼마 전에 이 KF95 마스크를 KF80으로 바꿔서 생산해도 괜찮다라는 보도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설하고 다르네요, 내용이. 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동시에 내는 언론사입니까? 다양한 소리를 동시에 내는 건 좋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거 장성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동시에 내줘야지. 그러면 이제 한 회사에서 보도가 나갈 때 좀 일관성 있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니 이게 어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사실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KF80은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KF80 생산을 늘리기로 한 근데 게 뭐 하나는 오락가락이다. 사설이고 네. 하나는 보도이잖아요. 네. 보도가 어쨌건 그렇게 보도의 근거가 나왔는데도 이제 사실인 사설을 거니까. 쓴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기 질문을 안 가능해요? 봤다라는 거죠. 가능한 여지가 있죠. 어떤? 용납이 가능한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는 사설이고 하나는 보도이니까 둘 다 보도였으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뒷받침 안 된다고. 네. 사설 쓴 사람이 뭐 그 말에 따라도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본사의 기사를 안 봤다라는 얘기가 또 한편으로는 되네요. 네, 좀 깊이 파면 팔수록 딴 문제들 생기네요. 주제를 바꿉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가 뭐 애초에는 중국에서 시작이 처음에 됐다가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많이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 여기저기에 뭐 문제가 있대더라, 뭐 잘 못하고 있대더라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대처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고 난립니다. 다들 한국한테 연락을 해요. 어떻게 이겼나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는 G20 정상회의도 화상으로 열렸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공조해서 이 세계적인 위기를 좀 극복하자라는 공동 선언문까지 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애초에 시작됐던 언론 보도들과 지금 상황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의 이 언론에 대한 평가나 이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좀 잘잘못들이 좀 등장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그런 비판들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른바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뭐 전원 이제 차단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뭐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 막지 않았다 뭐 이런 네. 비판 보도가 좀 이어졌었는데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중국 초기에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중국인 입국자들을 이제 차단을 했던 그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미국은 이 중국을 제치고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이탈리아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이렇게 뭐 어떤 의미를 두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캐나다 총리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뭐 국경을 막지 않고 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맞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마스크 같은 부분도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마스크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뭐 비판을 할 수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한 편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이 마스크를 뭐 중국에 보냈기 때문에 마치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좀 호도하는 부분들은 뭐 이후에 좀 팩트 체크를 통해서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좀 드러났었죠. 네,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그래서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마스크 같은 그런 가짜 뉴스들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언론인으로서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근데 중국 국경을 막았다 안 막았다는 거는 제 보기에는 아직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이태리가 중국에 뭐 국경을 막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이랑 관련된 거 아니고 거기 있는 의료 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터진 거고 네. 그 애초에는 조금 더 중국 국경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약간 뭔가 강화를 했었으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한국이 오케이 잘했긴 잘했어요.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진짜 비판을 했을 때 진짜 대안 없이 막 공격적인 비판해도 돼요. 저 이제 마지노선 그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고 예. 그 비판하는 거는 가능하다. 예. 근데 이 마스크를 다 중국한테 갖다 줬다라는 이런 좀 약간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지라시 기사들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한 몸으로 묶어야 되고 뭘 대응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네. 근데 외국에서 지금 가짜뉴스 더 심각해요. 각각 나라에서는 자기네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는 가짜뉴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다음에는 좀 약간 살짝 반미 성향이 있는 언론사들은 다 쿠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다는 주사를 맞았다는 이런 좀 약간 발견했다는 가짜뉴스들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최근 2020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해외에서 비교되는 상황들까지 이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나중에 일정 정도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 그러면 각 나라의 상황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언론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